시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재벌가 시어머니에게 사돈은 자녀들의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된 여성이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헬기를 타고 등장하는 충격적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짠내와 생선 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뒤편, 낡은 상가들이 어깨를 맞댄 골목으로 접어들면 거짓말처럼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비릿한 바다의 향기 대신 축축한 흙냄새와 파릇한 풀향기,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오색의 꽃향기가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주었다. 가게의 이름은 흙과 숨. 윤서가 20해 넘게 자신의 분신처럼 갖고 온 작은 꽃집이었다. 윤서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시작됐다. 그녀는 굳은 살이 단단히 박인 손으로 조심스럽게 꽃들을 매만지며 밤새 안녕했는지를 물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이 닿는 꽃들은 신기하게도 생기를 얻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떼어내는 그 모든 과정은 그녀에게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다. 윤서는 꽃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를 흙에 마를 꽃으로 옮기는 사람이라 여겼다. 가시나가 또 밤샜나 보네. 새벽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트로트를 배경음악 삼아 꽃들을 손질하던 윤서는 휴대전화 액정에 뜬 딸 하윤의 이름을 보고 피식 웃었다. 서울에서 잘나가는 건축 설계사로 일하는 딸은 무슨 영문인지 제 엄마의 생활 패턴을 꼭 닮아 있었다. 야근과 철야를 밥 먹듯 하면서도 아침이면 꼬박꼬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살가운 딸이었다. 일찍 일어났네, 우리 딸. 밤새 안녕했고. 응, 엄마. 엄마는? 허리는 좀 어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하윤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염려가 묻어 있었다. 28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딸. 제 아비 없이 자란 서름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처럼 하윤은 너무나도 바르고 곧게 자라주었다. 부산의 낡은 상가 골목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서울 한복판의 마천루를 설계하는 인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윤서는 제 손에 묻은 흙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허리가 아플 새가 어딨노. 오늘 새로 들어온 작약이 어찌나 실한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니는 밥은 챙겨 묵고 일하나? 그럼. 민준 씨가 아침마다 샌드위치 사다 줘. 걱정 마. 민준 씨라는 이름에 윤서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한층 더 짙어졌다. 하윤의 약혼자인 민준은 나무랄 데 없이 반듯하고 좋은 청년이었다. 국내 최고 명문 사학의 총장인 아버지와 국내에서 손꼽히는 갤러리 아르카디아의 관장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배경을 듣고 처음엔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흙냄새와 땀냄새가 배인 자신과 평생 맡아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상류층 사람들. 그 아득한 간극에 하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처음 하윤을 따라 부산의 작은 꽃집에 찾아왔을 때 그는 주저없이 윤서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어머님 손이 참 따뜻하세요. 하윤이가 왜 그렇게 엄마를 자랑하는지 알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윤서가 내온 믹스커피를 맛있게 마셨고 가게 한편에 쪼그려 앉아 윤서가 분갈이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윤서의 작업복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기는커녕 이 흙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라며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민준을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다. 저렇게 속 깊고 바른 청년이라면 제 딸 하윤의 평생을 맡겨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인데? 저기 상견례 말이야. 민준 씨네 부모님이 날짜를 좀 빨리 잡고 싶어 하셔서. 다음 주 주말 어때?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겠어? 아이고 벌써? 그래 알았다.
엄마야 가게 하루 이틀 비우면 그만이지. 우리 딸 좋은 날 잡는 일인데 당장이라도 가야지. 윤서는 흔쾌히 답하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딸의 상견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했다. 곱게 한복이라도 한 벌 맞춰 입어야 하나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다듬어야겠지.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던 윤서의 귓가에 하윤의 다음 말이 박혔다. 그리고 그게 민준 씨 어머니가 상견례 전에 가족들끼리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를 한번 갖고 싶다고 하시네.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엄마도 시간 괜찮아? 가족들끼리? 상견례 전에? 응. 그냥 편하게 얼굴 익히는 자리라고 민준 씨 형님네 부부도 온대. 순간 윤서의 마음속에 무언가 불투명한 것이 툭 하고 떨어졌다. 상견례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앞두고 굳이 가족들끼리만 따로 만난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마치 시험대에 오르기 전 미리 채점을 받아보려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상류층 사람들은 원래 저런가 보지. 내가 속이 꼬여서 그런 걸 거야. 딸의 행복한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다. 그래, 알았다. 그럼 이번 주랑 다음 주 연달아 서울 가야겠네. 우리 딸 얼굴 2번이나 봐서 좋지 뭐. 윤서는 애써 밝게 대답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하윤은 무언가 망설이는 듯 했다. 엄마 근데. 왜? 무슨 일 있나? 아니 그게 민준 씨 어머니가 그러니까 최 관장님이. 하윤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작아졌다. 윤서의 심장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엄마 가게 일이 바쁘실 테니 이번 주 식사 자리는 무리해서 안 오셔도 괜찮다고 당신들끼리 먼저 만나서 얘기 나누고 엄마한테는 나중에 내가 잘 전달해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 침묵. 수화기 양쪽으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서는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가지치기용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져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무리해서 안 오셔도 괜찮다.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윤서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다. 괜찮지 않았다. 절대로 괜찮을 리가 없었다. 그것은 배려의 언어로 포장된 철저한 거절이었다. 당신은 우리가 가족으로 인정하기 전에 검증해야 할 대상이며 아직은 이 자리에 낄 자격이 없다는 차갑고 오만한 선언이었다. 윤서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왔다. 흙은 정직했다. 심은 대로 거두고 가꾼 만큼 내어주었다. 거짓을 말할 줄 몰랐고 속내를 감추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수화기 너머에서 전해진 말은 그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의 폭력이었다. 엄마, 듣고 있어? 엄마. 하윤의 다급한 목소리가 윤서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왔다. 윤서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어냈다. 듣고 있다. 그래, 최 관장님께서 생각이 깊으시네. 내가 가면 너도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잘 됐다. 니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 엄마는 괜찮다. 거짓말이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윤서는 한참 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생기로 가득했던 꽃들의 향기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코끝을 찌르는 것은 축축하고 서러운 흙냄새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이 끼고 주름지고 투박한 손. 평생을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이 손이 오늘따라 부끄럽게 느껴졌다. 서울의 어느 화려한 성. 그 성의 안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제 딸 하윤. 그리고 그 성의 문턱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가로막힌 채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다. 흙과 숨이라는 이름의 작은 꽃집과 아르카디아라는 이름의 거대한 갤러리.
그 사이의 거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더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 관장으로부터 배려라는 이름의 비수를 맞은 그날 이후 윤서와 하윤의 일상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났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살갑게 안부를 묻던 통화는 어색한 침묵으로 채워지는 일이 잦아졌고 서로의 안위를 묻는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윤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꽃집을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라디오 볼륨을 한껏 높여 흥겨운 노랫소리에 시름을 묻으려 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날의 통화가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무리해서 안 오셔도 괜찮다. 그 정중한 문장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되새길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작업대 앞에 앉아 멍하니 흙을 만지작거렸다. 20살 아비 없는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세상에 홀로 던져졌을 때 그녀를 살게 한 것은 바로 이 흙이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우연히 꽃 도매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흙과 식물이 가진 강인한 생명력에 매료되었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제 힘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작은 생명들을 보며 뱃속의 아이를 저렇게 키워내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흙과 숨은 탄생했다. 윤서에게 이 작은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고 딸 하윤을 지켜낸 견고한 성체였으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운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흙을 만지며 당당했고 꽃을 가꾸며 행복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을 견뎌야 했다. 최 관장이라는 사람은 윤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를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 배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해버렸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그저 부산 자갈치 시장 언저리에서 꽃이나 파는 교양 없고 볼품없는 안악일 뿐이리라. 엄마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윤서는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시든 꽃잎을 떼어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단단하게 다져왔던 자존감의 성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문득 흙이 잔뜩 묻은 작업용 앞치마를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그리고 상상했다. 명품으로 휘감은 채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을 최 관장의 모습을. 그 둘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순간 윤서는 질식할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 같은 시각 서울의 하윤은 지독한 분노와 혼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엄마와의 통화 이후 그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엄마의 애써 태어난 목소리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그녀라고 모를 리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가 자신이 선택한 남자의 가족에게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하윤은 곧장 민준에게 달려갔다. 평소에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윤은 민준의 오피스텔 한가운데 서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똑똑히 알았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던 거지. 가난한 꽃집 딸이랑 아들 결혼시키는 거 창피하셨던 거냐고. 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윤의 팔을 잡았지만 하윤은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다. 하윤아,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오해? 뭐가 오해인데? 무리해서 안 오셔도 괜찮다는 말이 오지 마세요랑 뭐가 다른데?
그걸 듣고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어머니는 그냥 격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너도 알잖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 아마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불편해하실까봐 정말 배려 차원에서 그러신 걸 거야. 절대 다른 뜻은. 민주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하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배려? 그게 배려야? 내 눈앞에서 내 엄마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게 배려냐고. 민준 씨, 당신도 똑같아. 당신도 우리 엄마가 부끄러웠던 거지.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한마디도 못했던 거잖아. 아니야, 하윤아. 난 정말 어머님 존경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너 하나만 보고 평생을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부끄러워하겠어.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하지만 하윤은 그에게서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가 정말 엄마를 존경했다면 애초에 최 관장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다. 설령 막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윤 앞에서 해야 할 말은 변명이 아니라 함께 분노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여야 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저 이 상황을 무마하고 싶어 할 뿐이었다. 원래 그런 분이라는 말로 자신의 어머니를 변호하고 오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주던 그의 다정함이 오늘따라 비겁한 회피처럼 느껴졌다. 하윤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또 다른 모습을 본 것만 같아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됐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께 직접 전화해서 여쭤볼 거니까. 하윤이 차갑게 말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민준이 기겁하며 그녀를 막아섰다. 안 돼, 하윤아. 제발. 그러지 마. 지금 전화하면 정말 일만 더 커져.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응? 다 내 불찰이야.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처신을 못해서 그래.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할게. 제발 어머니께는. 애원하는 민준의 모습에서 하윤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나약한 아들이었다. 자신의 신념과 하윤의 상처보다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남자.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처음으로 하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하윤은 민준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함께 계획했던 주말의 약속들을 하나씩 취소했다. 민준은 매일같이 하윤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비싼 선물과 꽃다발을 안기며 용서를 구했지만 하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가 건네는 화려한 꽃다발을 볼 때마다 부산의 작은 가게에서 흙 묻은 손으로 꽃을 다듬고 있을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부산의 윤서와 서울의 하윤. 모녀는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앓고 있었다. 서로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딸의 결혼을 축복해야 할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들은 생애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그렇게 두 모녀의 세계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다. 그 시간 동안 하윤과 민준의 냉전은 아슬아슬한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민준의 끈질긴 사과와 설득, 그리고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없다는 하윤의 마지막 이성이 위태로운 타협을 이끌어냈다. 민준은 자신의 어머니가 하윤의 어머니 윤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사과하고 상견례에 초청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이 하윤이 내건 마지막 조건이었다. 며칠 후 윤서는 실제로 최 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최 관장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정중했다. 사부인,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윤이에게 들어보니 많이 서운하셨다고요. 바쁘신 사부인을 배려해 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큰 결례를 범했네요.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이번 주 상견례에는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쓴 듯한 완벽한 사과였지만 윤서는 그 말에서 어떠한 진심도 느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잘 훈련된 배우가 대본을 읽는 것처럼 감정 없이 건조하게 들렸다. 아들의 결혼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마지못해 취하는 형식적인 제스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서는 거절할 수 없었다. 이 전화를 거절하는 것은 딸의 행복을 제 손으로 걷어차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사부인. 저야말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윤서는 그렇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한다. 더 이상 주눅 들거나 움츠러들지 않겠다. 내 딸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 상견례 당일 윤서는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다. 10년도 더 된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아하고 기품이 있었다. 미용실에 들러 쪽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평소에는 바르지 않던 옅은 립스틱도 발랐다. KTX에 오르는 그녀의 마음은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의 그것처럼 비장했다. 약속 장소는 서울 강남의 중심가에 위치한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는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현대적인 감각의 인테리어와 고풍스러운 한국 전통 소품들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종업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빈틈없는 절도가 있었다. 윤서는 이곳의 공기가 부산의 꽃집과는 밀도가 다르다고 느꼈다. 룸으로 안내되자 먼저 와 있던 최 관장과 그녀의 남편 민준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관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한 자태 앞에서 윤서는 자신이 입은 옥색 한복이 어쩐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져 잠시 위축되었다. 어머 사부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복이 참 고우시네요. 최 관장이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날카롭게 윤서의 위아래를 훑고 있었다. 마치 값을 매기기라도 하는 듯한 그 시선에 윤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곧이어 하윤과 민준이 도착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시작되었다. 식탁에는 보기에도 화려한 음식들이 차례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 음식들은 맛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처럼 보였다. 대화의 주도권은 시종일관 최 관장이 쥐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에 다녀온 유럽의 미술관 이야기부터 시작해 유명 작가들과의 친분, 자선 파티에서 만난 정재계 인사들의 가십까지 윤서가 끼어들 틈이 없는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그녀의 남편이자 민준의 아버지인 최 총장은 간간히 추임새를 넣을 뿐 아내의 독주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하윤이는 참 복이 많아요. 민준이와 결혼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VVIP 멤버로 등록해 줄 생각이랍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전시를 누구보다 먼저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이죠. 하윤이의 건축 디자인에도 분명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최 관장은 하윤을 칭찬하는 척하며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혜택을 은근히 과시했다. 그 말 속에는 너는 우리 가문에 들어옴으로써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오만한 선민의식이 깔려 있었다. 하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녀는 어떻게든 엄마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썼다. 엄마, 여기 이 요리 엄마가 좋아하는 더덕으로 만든 거래. 맛있지?
어, 맛있다. 윤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최 관장은 하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화의 주제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렸다. 아, 더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 있는 한 사찰에 다녀왔어요. 거기 주지 스님께서 직접 담그신 10년 묵은 더덕주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향이 정말 예술이더군요. 사부인께서는 혹시 와인 같은 거 즐기시나요? 저희 집 셀러에 샤토 마고 82년산이 있는데 언제 한번. 그 순간 내내 조용히 음식을 먹던 윤서가 입을 열었다. 저는 술은 잘 못합니다. 대신 흙냄새는 실컷 맡고 살지요. 좌중의 시선이 모두 윤서에게로 쏠렸다. 최 관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윤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흙에서도 술과 같은 향이 납니다. 비온 뒤의 흙냄새, 마른 흙이 물을 머금을 때의 냄새, 좋은 거름과 섞인 흙냄새 다 다르지요. 꽃들은 그 흙냄새를 맡고 자랍니다. 그래서 꽃마다 향기가 다른 법이고요. 저는 매일 그 향기 속에서 삽니다. 세상 어떤 비싼 와인이나 술보다도 값지고 귀한 향이지요. 정적이 흘렀다. 윤서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지만 그 어떤 달변가의 연설보다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철학이 담긴 이야기였다. 하윤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작고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누구보다도 크고 단단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최 관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더 날카로운 칼날을 꺼내 들었다. 말씀에 깊이가 있으시네요. 그런 자연의 순수한 에너지가 하윤이의 창의력의 원천이 되었나 봅니다. 다만 세상은 순수함만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라서요. 특히 하윤이와 민준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욱 그렇죠. 때로는 전략도 필요하고 적절한 포장도 필요하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은 저희 가문의 위상에 걸맞게 그리고 하윤이의 미래를 위해 더없이 완벽하고 성대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당신의 순수함은 존중하지만 우리의 방식에 순순히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 상견례는 그렇게 화려한 가면 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채 끝이 났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하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괜한 결혼을 해서 엄마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윤서는 말없이 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을 통해 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네 잘못이 아니다. 상처받지 마라, 내 딸. 윤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최 관장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완벽하고 성대한 결혼식. 그 완벽함 속에 흙냄새 나는 자신을 위한 자리는 없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 안 윤서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낡고 빛바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모서리가 달아 해진 명함에는 풍경건축담소 대표 강태준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하윤의 친부이자 30년 전 엇갈렸던 그녀의 첫사랑. 평생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 윤서는 이 이름이 자신과 딸을 지켜줄 마지막 동아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꽉 움켜쥐었다. 가면 속의 만찬은 끝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다. 상견례가 남긴 싸늘한 여운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안개처럼 모녀의 일상에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결혼 준비는 최 관장의 주도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웨딩 플래너를 고용했고 예식 장소는 논의의 여지도 없이 그녀가 관장으로 있는 갤러리 아르카디아의 야외 정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윤아, 생각해보렴. 내가 설계한 건축 모형과 우리 갤러리의 조각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면 얼마나 멋진 그림이 되겠니? 너의 예술적 감각과 우리 가문의 격조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그야말로 작품 같은 결혼식이 될 거야. 최 관장은 모든 결정을 너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하윤이 드레스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예식을 원한다고 말할 때마다 최 관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논리로 그녀를 제압했다. 예, 아직 세상을 모르는 소리. 결혼은 둘만의 이벤트가 아니란다.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공적인 행사야. 이 결혼식을 통해 내 남편이 될 민준이의 입지가 더 단단해지고 건축가로서 너의 이름값도 올라가는 거란다. 다 너의 미래를 위한 포석이지. 하윤은 거대한 성벽 앞에서 무력하게 돌아서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민준은 언제나처럼 미지근한 태도로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워낙 미적 감각이 뛰어나시잖아. 그냥 믿고 맡기면 알아서 최고로 만들어 주실 거야. 우리가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근사하게 말이야. 라며 하윤을 다독였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하윤과 자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줄타기처럼 들렸다. 하윤은 엄마 윤서가 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장 가슴이 아팠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에도 신혼집에 가구를 들여놓는 날에도 윤서의 자리는 없었다. 최 관장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기 번거로우실 테니 사진으로 보내드리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하윤이 찍어보내는 수십 장의 사진 앞에서 윤서는 그저 이쁘다 우리 딸. 다 잘 어울리네. 라고 답장을 보낼 뿐이었다. 윤서는 자신이 딸의 결혼식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의 꽃집으로 커다란 상자가 배달되었다. 최 관장이 보낸 선물이었다. 상자 안에는 값비싼 프랑스산 와인과 스위스제 초콜릿, 고급 캐시미어 숄 같은 호화로운 물건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세심하게 준비된 듯한 서류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한 최고급 에스테틱과 스파의 VVIP 이용권, 그리고 청담동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타일리스트의 부산 출장 스케줄이 적힌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친절을 가장한 잔인한 모욕이었다. 결혼식에 오려면 촌스러운 겉모습부터 어떻게 좀 해보라는 무언의 메시지. 흙으로 투박해진 손, 노동으로 그을린 피부, 소박한 옷차림. 윤서가 평생을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깨끗이 지워버리라는 차가운 명령이었다. 윤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최 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따위 모욕적인 선물을 집어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드는 대신 그녀는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딸에 대한 걱정이었다. 내가 여기서 일을 그르치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하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결혼 엎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제가 감히 딸의 앞길을 막아도 되는 것일까? 윤서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그녀는 또다시 품속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들었다. 강태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던 이름.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저릿했다. 지금 그에게 연락을 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를 기억하느냐고 당신 딸이 지금 이런 수모를 겪고 있다고 와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애원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윤서는 명함을 다시 깊숙이 집어넣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내 힘으로 버텨야 한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그 결심은 곧이어 불어 닥칠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 힘없이 꺾일 운명이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녁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최 관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윤서는 가게 정리를 하며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사부인, 저녁은 드셨는지요? 언제나처럼 나긋나긋하고 우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차가운 강철 같은 심지가 느껴졌다. 네, 사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결혼식에 관해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요. 아시다시피 이번 결혼식에는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해외의 유명한 미술계 인사들도 많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준이 아버지와 저의 체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자리지요. 최 관장은 서두를 길게 늘어놓았다. 그녀의 말은 안개처럼 부드럽게 윤서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도끼가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사부인, 지난번 상견례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흙냄새에 대한 이야기요. 기억합니다만 참 인상 깊은 말씀이셨어요. 사부인의 순수하고 강인한 삶의 철학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사부인, 그 흙냄새라는 것이 저희가 준비하는 이 성대한 파티의 하모니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윤서는 숨을 멈췄다. 사부인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분명 불편하실 겁니다. 평생을 다른 세상에서 살아오신 분들과 섞여 어색하게 웃고 계실 사부인의 모습을 상상하니 제가 다 죄송스럽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부인의 모습이 하윤이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최 관장의 목소리는 이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있었다. 정중한 말투 속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롭고 잔인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부인. 제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윤이를 위해서, 하윤이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이번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윤서는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아찔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하윤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윤이가 더 높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부인께서 길을 터주시는 겁니다. 부디 제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는 끊겼다. 윤서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었다. 흙냄새. 그녀가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온 삶의 향기. 그것이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순수함, 강인함 따위의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였다. 가난하고 촌스러운 친정 엄마는 이 화려한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으니 그림자처럼 사라져 달라는 것. 온몸에 피가 식고 손끝부터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수십 년간 억척스럽게 쌓아 올린 삶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어둠이 내린 가게 안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하윤은 우연히 민준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서재에서 심각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에 그녀는 자석처럼 이끌렸다.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직접 하윤이가 알면 정말 네. 저도 하윤이를 설득해봤지만 듣지를 않아요. 네, 알아요. 어머니 뜻이 어떤 건지 하윤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는 거, 네, 제가 어떻게든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윤이 엄마도 결국은 하윤이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믿어요. 하윤의 세상이 무너졌다. 민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막기는커녕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옳은 결정이라는 말에 하윤은 구역질이 났다.
그녀는 서재문을 벌컥 열었다. 전화를 끊지 못한 채 경악하는 민준의 얼굴과 마주했다. 다 들었어. 하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 엄마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그게 당신들 가문의 옳은 결정이라고. 하윤아, 그게 아니라 오해야. 어머니는. 닥쳐. 하윤은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해? 또 오해?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그것뿐이야? 당신 어머니가 내 엄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게 오해라고. 당신도 똑같아. 당신도 우리 엄마가 창피했던 거야.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민준이 하윤에게 다가와 애원했지만 하윤은 그를 밀쳐냈다. 더 이상 들을 말 없어. 이 결혼 여기서 끝이야. 하윤아. 우리 엄마는 당신들 결혼식의 옵션이 아니야. 들러리가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없으면 나도 없어. 이 결혼식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알아들어? 하윤은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다. 민준의 절박한 외침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올가매던 희망과 미련, 사랑이라는 이름의 모든 감정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부서진 파도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았다. 그것은 혼자가 될지라도 엄마의 손을 잡고 당당히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파혼 선언 이후 서울의 오피스텔은 전쟁터가 되었다. 민주는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최 관장은 시시각각 전화를 걸어 하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 하지만 하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쌌다. 화려했지만 영혼은 없었던 그 공간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최 관장의 모욕적인 선물부터 시작해 결혼식에 오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통보, 그리고 민준의 비겁한 동조까지. 말을 하는 내내 하윤은 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그런 쉬어도 되는 수모를 겪게 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수화기 너머의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울음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하윤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쯤 윤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잘했다, 내 딸. 니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다. 오히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 중요한 순간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았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릴 용기를 냈으니까. 그걸로 됐다. 그러니 더는 울지 마라. 엄마의 그 말에 하윤은 오히려 더 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엄마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윤서는 깊은 어둠이 내린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다. 딸은 강했지만 그녀가 받았을 상처의 깊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파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과 딸의 짓밟힌 존엄에 대한 문제였다. 평생을 흙처럼 묵묵히 살아왔지만 더 이상 밟히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투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서리가 닳아 해진 낡은 명함을 다시 꺼내들었다. 풍경건축담소 대표 강태준. 그 이름을 바라보는 윤서의 눈앞으로 30년 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풋풋했던 20살의 꽃집 아가씨 윤서와 가난했지만 꿈으로 가득 찼던 건축학도 태준. 낡은 재래시장 골목에서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그리던 날들이 있었다.
그는 윤서의 손에 밴 흙냄새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태준의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명망 높은 법조인 집안의 아들이 고아에 배운 것 없는 꽃집 여자와 만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태준은 집안의 강요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영영 헤어졌다. 그리고 윤서는 그가 떠난 후에야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평생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결심했다. 지난 30년 윤서는 그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 역시 피해자였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없었다. 이것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딸이기도 한 하윤의 문제이기도 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버튼을 눌렀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한자 한자 심장을 새기듯 입력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마치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가 전화를 받을까? 받는다 해도 나를 기억이나 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여보세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깊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냈다. 저 강태준 씨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대답. 그 한마디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것임을 윤서는 예감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중후한 목소리에 윤서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앳된 청년의 목소리 위에 덧입혀진 시간의 흔적을 그녀는 알아챌 수 있었다. 저 강태준 씨 맞으신가요? 윤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네, 맞습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시죠? 태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하긴 그럴 만도 했다. 30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흔적도 없던 여자가 불쑥 전화를 걸어왔으니. 저 윤서예요. 서윤서. 윤서라는 이름의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침묵.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윤서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숨소리만 나누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윤서, 너 정말 윤서 맞니?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어쩌면 원망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 짧은 문장에 담겨 있었다. 네, 저 맞아요. 갑자기 연락해서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어떻게 지냈냐는 그 평범한 안부 인사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수만 개의 질문을 담고 있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절박했다. 태준 씨, 제가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절박함이 묻어나는 윤서의 목소리에 태준의 목소리도 진지해졌다.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괜찮아. 윤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에게 자신의 딸이 겪고 있는 굴욕적인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윤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은 차마 밝히지 못했다. 그저 홀로 키운 제 딸이 유명한 갤러리 관장인 예비 시어머니에게 흙냄새 나는 엄마라는 이유로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두서없지만 진솔하게 토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분노와 서러움으로 단단해지고 있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었다. 윤서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학이 넘어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윤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힘겹게 숨을 골랐을 때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갤러리 아르카디아 최미경 관장 맞나? 윤서는 그가 단번에 이름을 맞힌 것에 놀랐다. 네, 맞아요. 어떻게? 그 바닥이 좁아서. 그리고 그 여자 원래 그런 식으로 사람 등급 매기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서, 너 지금 어디야? 부산의 제 꽃집에 있어요. 내일 내가 부산으로 가지. 만나서 이야기하자. 자세한 건 만나서 듣고.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다. 윤서는 그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에 잠시 멍해졌다. 30년 만에 걸려온 전화에 다짜고짜 하소연을 늘어놓은 자신을 미친 여자 취급하지 않고 단번에 가겠다고 말해준 그가 고맙고도 두려웠다. 아니에요, 태준 씨.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여기까지 오실 것까지는. 끊어. 태준은 윤서의 말을 잘랐다. 이건 이제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일 시간하고 장소 정해서 문자 보내. 기다린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윤서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망설임 없이 행동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던 23세 청년 강태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희미한 희망의 빛이 칠흑 같던 그녀의 마음에 비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있는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다. 약속 장소로 걸어 들어오는 중년의 남자를 보는 순간 윤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세월의 흐름이 얼굴에 주름을 새기고 머리에 서리를 내리게 했지만 반듯한 이마와 깊은 눈매 다부진 어깨는 예전 그대로였다. 대한민국 조경 건축계를 이끄는 거물이 된 그는 이제는 감히 범접하기 힘든 위엄과 여유를 지니고 있었다. 태준 역시 창가에 앉아있는 윤서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고왔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단아하게 쪽진 머리와 맑은 눈빛은 그녀가 서윤서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가 나왔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도 지난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아득한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 더 일찍 연락 한번 못해서.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죽은 사람처럼 살았는걸요. 윤서는 애써 웃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어젯밤 전화로는 다 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최 관장의 이름, 그녀의 아들 민준의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전부인 딸 하윤의 이름을. 제 딸 이름은 하윤이에요. 서하윤.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고요. 정말 착하고 똑똑하고 저한테는 세상 전부인 아이인데. 하윤과 건축 설계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찻잔을 든 채 굳어 있었다. 그 최 관장이라는 사람이 제 딸 앞에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제 딸이 그 집안과 맺어지는 게 분에 넘치는 일인 것처럼 제 딸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았어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하윤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윤서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 나왔다. 태준은 굳은 얼굴로 윤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과거의 연인을 향한 연민이나 상류층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의분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끌림과 분노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아이 하윤이 나이가 어떻게 되지? 28살이에요. 28. 태주는 나이를 되뇌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윤서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내가 유학을 떠난 게 29년 전 가을이었지. 그 아이는 언제 태어났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서는 그의 질문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피하고 싶었던 평생을 묻어두려 했던 진실의 순간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제가 떠난 다음 해봄에 태어났나? 태준이 재차 물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한 확신을 갈구하고 있었다. 윤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긍정 하나에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28해. 자신이 세상에 없는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아이가 바로 눈앞에 이 여인이 홀로 고통 속에서 키워낸 그 아이였다는 사실. 건축가가 되어 자신이 평생을 바친 세상에서 이제 막 날갯짓을 하려던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 충격과 미안함, 회한과 분노,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뜨거운 부성애가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내 딸이었구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질문이 아닌 처절한 깨달음의 독백이었다. 윤서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30년 동안 홀로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비밀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살아온 두 사람 앞에 30년 만에 비로소 하나의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찻집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눌렀다. 후회와 원망,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 한바탕 쏟아지고 난 뒤 태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연민과 의분으로 차있던 그의 눈은 이제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맹수처럼 차갑고 단호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윤서야. 태준이 딸의 이름을 부르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부터 이건 더 이상 너와 하윤이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아니,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될 거야. 누구도 다시는 내 딸을 모욕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그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면서도 태산 같은 든든함에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태주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를 앞세워 상대를 부수는 어리석은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법무팀을 불렀다. 그리고 하윤과 민준의 결혼에 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자신에게 위임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동시에 건축계와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신의 지인 몇몇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아르카디아 갤러리의 최미경 관장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흘렸을 뿐이다. 최 관장, 요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 같던데 리스크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르카디아에서 곧 큰 국제 행사를 연다고. 후원사들 명단은 확실한 건가? 그의 몇 마디 말은 조용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나갔다. 며칠 뒤 최 관장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갤러리의 가장 큰 후원사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자금 지원 재검토를 통보해왔다. 야심차게 준비하던 해외 유명 작가 초대전은 작가 측에서 갑자기 일정상의 문제를 들어 무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그녀가 그렇게나 들어가고 싶어하던 영향력 있는 사교 모임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초청이 취소되었다.
최 관장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숨이 막혔지만 그 이유도 배우도 알 수 없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유리성이 보이지 않는 강풍에 흔들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 사이 태주는 하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자신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은 숨긴 채 대한민국 건축계의 대선배이자 어머니의 오랜 지인으로서 만나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하윤은 파혼의 아픔 속에서도 엄마의 지인이라는 말에 거절하지 못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처음 만난 태준에게서 하윤은 왠지 모를 강한 끌림과 편안함을 느꼈다. 태준은 하윤이 겪었을 마음고생을 위로하며 그녀가 디자인한 건축 포트폴리오를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놀랍구나. 이 나이에 이런 깊이와 독창성을 가졌다니. 내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너만의 이야기가 있어. 그걸 잃지 마라. 세상의 어떤 편견도 내 재능을 가릴 수는 없다. 태준의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에 하윤은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윤에게 결혼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혼은 파혼으로 끝내선 안 된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고 그들의 오만함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단 모든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온다. 이것은 내가 그리고 내 어머니가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과 사과를 받아내는 무대가 될 거야. 태준의 계획을 들은 하윤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과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 앞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폭풍의 눈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모든 것을 뒤바꿀 거대한 계획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완성되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아르카디아 갤러리의 야외 정원은 눈부시게 화려했다. 최 관장은 그동안 겪었던 알 수 없는 압박감들을 애써 잊으려 하며 자신의 작품이 될 결혼식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하객으로 도착하는 정재계와 문화계의 거물들을 맞이하며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오만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 이 결혼식의 진짜 주인은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강태준은 이미 며칠 전 갤러리 측에 결혼식 공동 주최 및 후원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최 관장은 건축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그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도 배짱도 없었다. 신부 대기실의 하윤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태준은 결혼식 전날 그녀에게 자신이 친아버지임을 고백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가슴 벅찬 기쁨에 하윤은 밤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후 비로소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하윤에게 사죄했고 그녀의 편에 서기로 맹세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져 있었다. 예식이 시작될 무렵 최 관장은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하객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다. 그녀가 이 결혼식의 주인공임을 과시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 모두의 머리 위로 웅장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다. 헬리콥터는 정원 한쪽에 마련된 임시 헬리패드를 향해 우아하게 하강했다.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윤서였다. 그녀는 상견례 때 입었던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옥색 한복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조경 거장 필립 르블랑과 일본의 건축명인 켄지 타나카가 그녀의 양옆에서 정중하게 그녀를 에스코트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오랜 친구들인 그들이 오직 이 순간을 위해 날아온 것이었다. 모든 하객들의 입이 셔터를 내린 듯 다물어졌다. 속물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익숙한 그들이었지만 눈앞의 광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 촌스러운 한복을 입은 여인은 대체 누구인데
세계 건축계의 거물들이 직접 에스코트를 하는 것인가? 모든 가치 판단이 혼란에 빠진 순간 그들의 웅성거림과 편견은 경외감과 궁금증으로 바뀌어 있었다. 윤서는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었다. 그녀의 시선은 하객석 뒤편이 아닌 가장 앞자리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최 관장의 옆을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경멸도 분노도 담지 않은 그저 맑고 투명한 그녀의 눈빛.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완벽한 승리의 선언이었다. 윤서는 강태준의 옆 마련된 혼주석에 앉았다. 그리고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오는 딸 하윤을 바라보았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흙냄새 나는 엄마는 세상의 정상에 선 바람과 같은 남자를 만나 마침내 두 사람의 딸을 드넓은 하늘 아래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세우고 있었다. 윤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녀는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과 딸의 세계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엄의 자리에 되찾아온 것이었다. 푸른 하늘 아래 행복하게 웃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윤서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